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에게 굉장히 오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고 우울한 날이면 자존심이 짓밟혔던 장면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절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자주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폭로하면 통쾌할까? 누가 먼저 무너질까? 어디에 올릴지까지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송하윤 관련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다시 복잡해집니다. 과연 상대가 송하윤처럼 난 그런 적이 없다면서 뻔뻔하게 나오고 오히려 날 고소한다면?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도 아는 언니의 참견 코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연은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겪고 마음이 힘든 고등학생 얘기인데요.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A예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에게 굉장히 오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그렇게 굳어버리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아서 결국에는 아빠가 이직하게 되면서 저도 전학을 가게 됐어요. 전학을 온 학교에서는 힘든 일을 당하진 않았지만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가끔 악몽을 꾸고 우울한 날이면 자존심이 짓밟혔던 장면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절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자주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폭로하면 통쾌할까? 누가 먼저 무너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들 중 누군가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로 뜨거나 나는 솔로 같은 프로에 나오면 그때 꼭 폭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에 올릴지까지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상상을 하면 잠깐은 화가 가라앉고 속이 시원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송하윤 관련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다시 복잡해집니다. 학폭 피해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100억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는 기사를 처음 봤을 땐 정말 통쾌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복수를 실제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용기가 과연 나한테 있을까? 과연 상대가 송하윤처럼 난 그런 적이 없다면서 뻔뻔하게 나오고 오히려 날 고소한다면? 게다가 송하윤은 학교 폭력 때문에 강제 전학을 당했다는데 나는 피해자인데도 아빠 때문에 전학을 간 케이스라서 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싶었어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옛날이 자꾸 떠오르고 더 이상 복수하는 상상으로도 위안을 얻지 못하게 됐어요. 선생님, 저는 그 애들을 알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미워하고 혼자 상상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네, 솔직히 말하면 A양의 사연 읽어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대부분은 억울하다, 화난다 해서 끝나는데 A양은 내가 이 기사를 보고 이런 감정이 들고 있다면서 꽤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을 읽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른들도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문가들도 자기 감정을 메타인지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고도의 작업인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A양이 복수에 대해서 상상한다고 하시는데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정신과 전문의들의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전문가가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네, 심지어 최근에 개봉한 영화 살인자 레포트에서는 이 정신과 의사가 자기 환자한테 상처를 준 가해자들한테 대신 치료적으로 복수를 해준다고도 하죠. 사실 저도 진료 보면서 억울하게 당한 환자분들 사연 들으면 제가 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대신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많았거든요.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들에서 이 절반 가까이는 더 글로리에 나오는 문동은처럼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세웠다고 하죠. 이 복수 상상은요, 일종의 생존 방어기제 같아요.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든데 언젠가는 내가 통쾌하게 이겨버릴 거야. 이 믿음 덕분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트라우마에서 최고의 치료는 복수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복수는 그 순간엔 좀 시원할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살려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A양이 송하윤 사건 기사를 보고 느꼈던 그 복잡한 감정,
그게 바로 증거 같은데요.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 내 복수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이런 생각들이 몰려오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복수를 실행한다는 건요, 결국 내가 다시 그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그 가해자의 얼굴을 보고 그 얘기를 꺼내고, 심지어 법정에서 가해자를 대면하고 그 순간을 재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과정이에요. 사연자분께서 송하윤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 표현했는데, 정신과적으로는 이걸 트라우마의 침습 증상이라고 불러요. 비슷한 뉴스나 장면만 봐도 그때 감정이 현재로 막 밀려드는 거죠. 머리로는 지금 안전하다는 걸 아는데 나의 감정과 마음은 끔찍했던 과거로 훅 끌려가 버리는 거죠. A양이 송하윤 사건 기사를 보고 예전 기억이 자꾸 떠올랐던 게 바로 이 트리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건 A양이 지금 당장 복수를 할까 말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의 증상 때문일 수 있거든요. 과거의 감정이 현재처럼 느껴지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는 그 생각에 너무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용기가 없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에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좀 붙여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분노가 올라오네. 이렇게만 표현해도 그 감정을 한 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무너뜨리는 건 1차 트라우마가 아니라 2차 트라우마라 그래요. 가해자에게 당한 건 차라리 건졌는데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했을 때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한테 어렵게 털어놨는데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으면 배신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변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줘도 이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언제적 얘기야. 이제 좀 잊어라.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이런 말들은 피해자들을 무너뜨리죠. 정신과에서는 실제로 PTSD 검사를 공식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CAPS, ISER 같은 도구를 쓰죠. 플래시백을 얼마나 겪는지, 회피 증상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느끼는 불안 수준이 어떤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노출 치료와 약물 치료예요. 노출 치료는 쉽게 설명드리면 좀 안전한 환경에서 과거를 조금씩 떠올리며 이거는 과거다 라고 내가 느끼는 과각성 반응을 좀 컨트롤하면서 뇌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약물 치료에는 이 트라우마의 증상으로 이 불면증, 불안과 같은 증상이 흔히 생기는데, 이런 증상들을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피해자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자퇴하거나 도망가 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의 세계 속에 고립되면서 비합리적인 자기 비난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왜 난 도망쳤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전문가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피해자가 당당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억하시죠? 학교 폭력을 12년간 당했다고 폭로했던 유튜버 표혜림님. 가해자의 실명과 졸업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맞섰지만 긴 법적 공방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셨죠.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복수와 폭로가 트라우마를 잠재우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은 쉽지 않고 준비 없는 폭로는 나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성경 속 요셉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성장 스토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20년 넘게 개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굶주림에 허덕이며 이복 형제들이 도움을 청하며 찾아오죠.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요셉은 그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기를 때리고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한 형들인데.
저는 요셉이 결국에는 총리로 성공하고 잘 살아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낸 게 곧 복수였던 거죠. 내가 그 괴롭힘을 당했던 약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고귀해지고 얼마든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출 정도로 강해지면 내가 약했던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정리됩니다. 그제서야 과거조차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잘 되려는 일에 그런 일도 겪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죠. 결국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유명한 일타 강사 이지영 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소위 흙수저였거든요. 영화 기생충에 나올 법한 반지하방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도 항상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또 수해가 와서 물에 잠겨버리는 큰 피해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옷과 책은 물론 지영쌤이 가장 아끼는 필기 노트까지 다 갖다 버려야 됐다 그래요. 그리고 또 IMF 시절에는 부모님이 2년 넘게 월급도 못 받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도 했었고요. 정말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또 이 와중에 부모님이 모두 암에 걸리면서 이지영 쌤이 정말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하셨다고 해요. 정말 누가 봐도 참 삐뚤어지기 좋을 만한 조건과 환경은 다 갖춘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 좌절에 빠져있던 지영쌤을 일으켜준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맹자의 고자장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필선 고기심지 그리고 육체를 고달프게 하고 노기 근골 굶주림에 고통을 주고 아기체부 그 사람의 처지를 불우하게 하고 공핍 기신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게 한다. 행불 난기 소위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하늘이 어떤 사람을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정신적인 고충 또 육체적인 고통 또 불우하고 궁핍한 처지와 같은 그런 역경을 주어서 성공자로서의 불멸의 정신력과 고상한 기질을 키우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거든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아라 이런 글귀인데 이지영 쌤이 좌절에 빠져있던 와중에 마침 이 글을 읽고 아 그래 내가 사실은 하늘의 선택을 받은 크게 될 자여서 이렇게 내 인생의 불운이 겹치는구나 하고 자신의 불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의미를 찾고 극복을 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지영 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일타 강사가 되셨죠. 사실 정신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치료가 있는데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만들어낸 의미치료라는 거예요. 이분이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생존했던 그 끔찍한 고난을 이겨냈던 경험을 의미치료라는 방식으로 구체화해서 실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도움을 주셨어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걸 뺏어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자유는 뺏어갈 수 없다. 그게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내가 겪고 있는 그 시련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큰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고난이 나에게 준 의미를 찾아보고 이 의미를 반영해서 이전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쪽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지영 쌤이나 요셉처럼요. 그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 얘기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치욕적이고 끔찍한 일을 겪었죠. 트라우마죠. 하지만 분노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국내외를 다니며 증언했고 같은 피해자와 후세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건 분노를 넘어선 삶이자 승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양이 사연에서 학폭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하셨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A양이 더 큰 내가 되는 건 가능해요. 가해자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건 가능합니다. 김복동 할머니처럼 위대한 길은 아니더라도 과거를 품은 채로 더 넓어진 내가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A양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사실 A양이 복수를 꿈꾸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 복수를 꿈꾸는 그런 시간도 A양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여기까지 잘 버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A양, 앞으로도 한동안 그런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이 나의 복수에 대한 감정을 함께 다뤄가길 권해요. 왜냐면 결국 A양이 진짜 원하는 건 A양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A양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언니가 단호하게 말할게요. A양의 진짜 복수는 A양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A양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요. 꾸준히 상담도 받으시고 마음을 치료하면서 더 큰 내가 된다면 그 지난날의 상처를 조금은 여유롭게 내려다볼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